저는 지금의 움직임은 분명히 금을 위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직은 너무 어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특성을 논하기에는 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막 그 몰빵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시더라도 좀 시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늘 모신 분은 이루다 투자일임의 김단태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네, 아마 그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해 있으신 그런 분인데 오늘 모신 이유는 이번에 운영하는 그 투자일임 회사에서 ETF 추종하는 비트코인 ETF 상장 ETF 여기 이제 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좀 들어보려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이번에 테슬라가 그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일부에서는 그 비트코인 그 보유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의 시세 차익도 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뭐 그것도 영향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거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실적 자체는 그래도 다들 만족스럽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반응도 그렇고 만족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이 기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원래 팔고 있는 것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게 이제 주변 반응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요새 1,000불, 2,00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 네. 자,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된 이 내용을 먼저 해주시죠. 어떤 것인지. 네, 이게 사실은 그 ETF가 상장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아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황당하게 아예 거부 반응이 심한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제 아니 어떻게 그냥 인터넷에 올라간 그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코인이 이걸 갖고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니 사실 우리가 뭐 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투자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정말 투자 자산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논쟁거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금감원이라고 할 수 있는 SEC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인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했으면은 이거를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ETF를 허가해 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가상화폐가 뭐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네네네. 예.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가상화폐에 계속 치솟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토막 났다 이런 뉴스를 듣는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뭐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하락장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큰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은 중국이 가장 좀 컸고요. 중국이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혹은 그냥 암호화폐 다 금지하겠다.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거 다 짓밟겠다. 근데 이게 약간 얘기가 길어질까 봐 살짝 걱정은 되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제 짓밟는 게 되게 말이 되는 게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뭐 공동부유다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기업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대형 테크 기업들을 다 이렇게 짓밟고 있거든요. 뭉개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외로 보호하고 해외로 돌릴 거냐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이제 국내 이제 부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빼돌릴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하고 너네들 막 하지 마 그러면서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악재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뭐 이거를 뭐 마이닝을 한다라고도 하고 어쨌든 뭐 컴퓨터가 채굴을 하잖아요. 그 채굴을 하는 곳이 원래는 중국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그렇지. 제일 높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중국은 거의 제로고요. 아무도 중국에서 안 하고 중국에 있던 채굴업자들이 아예 해외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은 아예 해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1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암호화폐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어차피 얘네들은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 정부의 특성상.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떨어진 거야. 라는 어떤 중국의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였지 장기적으로 보니까 호재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에 또 뒷받침됐던 것들은 뭐냐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ETF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들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좀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NFT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DeFi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DeFi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종의 그냥 거래소를 만들었다. 금융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 베이스드 코드에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공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고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막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수료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 자산을 일종의 뭐 토탈 밸류 뭐 락드 뭐 TVL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벌써 수백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NFT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NFT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막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제가 만든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이 그림 파일에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단태 도장을 딱 찍어서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림 파일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그림 파일 어느 깊은 그림 파일의 이 뒷면 어딘가에 제가 찍은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시장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엄청나고 사실 이게 하루의 거래 금액이 제일 높았을 때는 3천억 원, 4천억 원까지도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한 2천억 원 정도 하루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약간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NFT야말로 좀 더 이게 긍정적이지 않느냐 좋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고 심지어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빅쇼트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도 원래 비트코인 되게 안 좋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NFT 쪽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나도 코인을 좀 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NFT랑 디파이가 좀 견인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원래는 비트코인은 강하게 규제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미국 규제 당국에서 ETF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제가 보기엔 이 삼두마차라고 할까요? 이 세 마리의 말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중국 얘기하시니까 그게 정말 호재였다고 하더라고. 중국에서 새로 채굴되는 것도 중단이 됐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래를 못 하잖아. 일단 보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수급이 확 매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면들도 있고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중국 어쨌든 딱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된 거지. 네, 참 그래서 투자가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건 이 비트코인 뭐 이제 벌써 전고점 넘어서 뭐 6만 불을 넘었다? 6만 지금 뭐 6천 불, 7천 불? 벌써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참고로 이게 제가 늘 가격 말씀드릴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게 20분 사이에도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이진 않은 거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6만 6천, 6만 7천 말씀드렸는데 딱 영상 나갈 때쯤이면 7만이 될 수도 있고 네. 5만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생방송이면 모를까 저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진짜 이거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저도 유튜브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격을 딱 첨부를 해가지고 자료를 딱 만들고 영상을 찍거든요. 찍고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다시 찍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만큼 위험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글로 몰리는 거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변동성이 크니까 벌면 또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또 손해를 보면 또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하긴 뭐 전에 저도 무슨 영상을 보니까 뭐 잠깐 하는 사이에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게 아마 디파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레버리지 뭐 이 5배, 7배 뭐 이런 거. 뭐 100배짜리도 있어요, 레버리지가. 하다가 뭐 20몇 억을 날렸어요. 뭐 이런 네. 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아유 이거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몇십 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전 재산을 정말 몇 분 몇 초에 날릴 수도 있는 구조고 이게 다 오픈되어 있고 이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막 50배씩 레버리지가 허용이 되거든요. 50배, 100배씩 레버리지가 허용이 되면은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몇 프로만 떨어져도 네,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몇 퍼센트만 떨어져도. 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건 투기다, 도박이다 이렇게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정말 많고,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예,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뉴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금과 뭐 이런 거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분이 많아서 금값이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뉴스도. 근데 저도 사실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게 어쨌든 좀 그 뭐랄까 그래도 4,000년, 5,000년 동안에 있는 어떤 브랜드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좀 걱정되고 무서울 때 금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확실히 금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8월 정도가 금의 고점이었고 사실 뭐 약간씩은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금이 그 이후로 사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작년 8월 이후에도 계속 잘 나갔던 거는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 자산, 가상 자산이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 나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결국엔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이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자기 실현적인 경향이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움직임은 분명히 금을 위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미국의 CNBC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경제 뉴스에 폴 튜더 존스라고 정말 전설적인 그 매크로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왔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과의 비트코인의 레이스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물론 이제 그분도 현 시점에서 봐서는 그렇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고점 돌파할 때고 하니까 너무 시장에 어떤 그런 환호성이 넘치는 시기일 수 있고 또 조금 바뀌고 금이 한 10% 오르고 또 비트코인 50% 떨어지면 거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약간은 바뀔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고민은 해보실 만한 시점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많이 확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가져다 줄 나비 효과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금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 돈이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다시 또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저도 조금 재밌게 봤던 거는 9월, 10월쯤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식시장이 이제 좀 부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또 비트코인 관련된 또 암호화폐 크립토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9, 10월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약간 많이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지난 1년 반 정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주, 테크주적인 어떤 색깔이었다면 최근 1, 2월은 사실 주식시장과 다르게 갔어요. 주식시장이 힘들 때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자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 해지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못 느낀 어떤 그런 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향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막 말을 하면서 약간은 이제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직은 너무 어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특성을 논하기에는 뭐 우리가 채권이나 금이나 뭐 원자재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어떻다, 대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편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어린 자산이라서 아직은 이게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뭐 한두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도 약간 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좀 확신이 좀 떨어지는 자산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쨌든 그 돈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예, 벌어지고 있는 현재 현상이니까. 그로 인해서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금이 흘러가는 데가, 아까도 제가 디파이 말씀드렸는데, 이 디파이에 벌써 그 예치됐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락업된 자금이 한 몇백 조가 돼요. 그럼 이미 몇백 조는 일로 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쪽 크립토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이 어쨌든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약간의 악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뭐 이것도 결국은 저는 섹터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암호화폐와 좀 관련된 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장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장사들 중에서는 분명히 또 좋을 수는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주식시장에 완전히, 저는 굳이 말하자면 악영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약간의 그런 단기적으로 자금이 주식했다가 암호화폐 하러 갔다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약간의 악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딱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게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ETF, 일단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 투자 이름 회사에서도 네. 이걸 편입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 배경,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식 자체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들을 섞어서, 이걸 뭐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는데, 자산들을 섞으면은 나의 이 계좌 잔고, 수익 곡선이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금, 이런 전통적인 자산들이랑 되게 다르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인 말로는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대부분의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뭐 0.1, 0.2 이 정도면 이제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노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 따로 노는 자산이 하나가 더 있다면 당연히 얘는 같이 편입을 해서 섞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차원. 그렇습니다. 네, 길게 말씀했는데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의 그 자산 배분, 네. 그것에 따른 투자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거기에 보면은 뭐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일정 부분, 뭐 네. 10%가 됐든 20%가 됐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를 거기다 이제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뭐 뒤늦게라도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ETF 이거를 매수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때요? 지금 살만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ETF를 살까요? 아니면은 뭐 업비트나 뭐 빗썸 뭐 이런 류의 거래소에 가서 살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냥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뭐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류의 거래소에 가서 사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선물 기반의 ETF예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선물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끼리 약간 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실제로 이 ETF 운용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이제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계약에 기반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선물 계약에 기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선물이라는 게 만기가 있어서 그 만기가 오면은 이 상품이 사라지거든요. 이 상품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상품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0월 물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0월 말에 만기가 있는 선물을 매도하고 얘를 팔고, 그 다음 미래에 있는 11월 물이라고도 하고 11월에 만기가 있는 요 선물을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선물에 기반해서 ETF를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는 계속 이렇게 뭐 이거를 있어 보이는 말로는 롤 오버라고 하는데, 기존에 가까운 만기가 있는 선물을 팔고 이제 먼 만기, 좀 더 먼 미래에 있는 만기가 되는 그 선물 상품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 자산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한 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보다 2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달에 한 달 뒤에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고 그 2달 뒤에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하면 그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파는 건 싸고 내가 미래 걸 살 건데 그건 비싸요.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롤오버 코스트라고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게 원유 ETF에서 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문제 많았죠, 작년에. 네,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고, 사실은 원유 ETF USO라는 ETF가 2007, 8년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이제 운용이 된 ETF가 있는데, 원유 가격은 뭐 말은 어쨌든 뭐 있지만 막 이렇게 해서 원유 가격은 이런데, USO라고 그 원유를 똑같이 선물로 추정해서 만들어진 ETF 가격은 그 원유의 실제 현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이 애매하다.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누나도 비트코인 ETF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선물 ETF가 너무 안 좋아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꾸로 또 현물 ETF를 이제 내놔라. 허용해줘라. 그렇지. 보통 현물 ETF면은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렇죠. 선물은 계속 3개월마다 롤오버를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네. 뭐 롤오버를 하는 방식마다, ETF마다 방식이 이제 뭐 그러니까 달마다 할 수도 있고, 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현물 가격을 제대로 못 따라갈 수가 있다. 현물 가격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으면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사자. 네, 뭐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낚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너무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 같고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몰빵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시더라도 좀 시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아니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약간 곡소리가 나면 그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또 섞고 싶어요. 지금은 뭐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하루에 뭐 20%, 30% 폭락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나 다시는 투자 안 해.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 뭐 몇십억을 날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잘 됐다 이런 사람만 나오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은 힘들어서 진짜 문제 생긴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우리가 단기 거래 트레이딩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니까 비트코인도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미래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분할 매수, 그다음에 혹은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렇게 장기로 유지하는 장기 투자 개념은 또 모르겠지만 단기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기를 못 가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쉽지가 않고 특별한 분들이고, 그게 24시간이라서 1%고 1%의 분들이고 24시간에서 사람이 폐인이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장이 열리잖아요.
어쨌건 이제 다시 불붙은 비트코인 열풍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일시적인 어떤 그 테마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금방 꺼질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테마를 다니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의 약간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나한테 좀 제가 장기적으로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저는 좋다 보니까 내가 언제 꼭 반드시 타이밍을 봐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단기적인 테마들을 보셔도 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느긋하게 저는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업계 자체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관련된 토큰들, 코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그 이왕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류가 지금 상당히 많죠. 수천 종 이상 될 건데. 네네.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정말 1%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투자는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되고,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 투자하실 때는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네네. 정말 주의 깊이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거. 안전하게 한다면 비트코인 하든가. 네네. 아주 단순하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개. 뭐, 3개. 뭐 1, 2, 2, 3위. 1, 2, 3위, 4위 뭐,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비트코인 하도 열풍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